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팬데믹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 오일 쇼크라 부르는 유가 폭락 사태가 더해지면서 졸지에 세계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의 경우 23일 큰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불과 2달 사이에 유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었죠.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감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공급 측면의 충격도 크게 작용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이 더해지면서 배럴당 30달러도 무너지고 20달러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 측면의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가 국제 유가 등 실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 수장 혹은 전문가들은 매우 진지하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지난주 전 세계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을 했고 각국마다 달러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코스피 지수는 한때 1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23일에 미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두 차례 부결됐던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곧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이번 주에는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두 정책이 전례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미 실물 경기로 불이 옮겨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중보건위기가 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외환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현상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한국 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 예상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졌고요. 그렇게 확보한 현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셀 코리아가 나타났던 거죠. 원화 표시 자산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던 세계 증시 현황을 보면 이러한 자산 매도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달러 자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자산만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신흥국, 선진국 가릴 거 없이 모든 나라에서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다 팔아버리고 현금을, 달러를 확보하려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심지어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금 시세조차 단기적인 폭락이 나타났었죠. 이게 단순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환율이 좀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대비 약 40% 폭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었죠. 10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반등을 이어나가며 1700선을 회복했지만 이대로 시세가 안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5거래일 연속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10조 원 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이는 외국인이 무려 3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8조 9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투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2009년 7월 1303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수치 혹은 지표들은 특별히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동금지령이나 대대적인 매장 폐쇄 같은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하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전혀 풍경이 달라집니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3월 27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 총 45만여 명 중 20만 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을 정도로 감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평안해 보일 뿐 전 세계는 생필품 사재기가 일상 다반사일 정도로 공포에 압도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위기 자체는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실물 경제로 불이 이미 옮겨붙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음을 우리나라 주가지수나 환율이 미리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이미 눈앞에 다가온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더 나아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GDP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한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이 GDP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경제활동별 GDP 자료를 통해서는 대략적인 그 나라의 산업구조 혹은 산업구성 비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모든 업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재화는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화는 소비를 다음 시기로 미루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연 소비 또는 이연 수요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서비스의 경우 미용, 의료, 숙박, 교통 등 뒤이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죠. 배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원격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한 소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는 이연 수요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비가 중단된 기간만큼 사실상 그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매장에 방문하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TV를 교체하려던 사람은 배송을 받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미용실에 안 갔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용실에 한 번 갈 걸 두 번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외출을 자제하며 안 갔던 노래방, PC방 등을 코로나 사태가 끝나자마자 10시간씩, 20시간씩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극장, 공연장 등의 대중이용시설을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서비스 소비는 그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하는 겁니다. 세부 업종에 따라 약간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비대면 배송 시스템으로 현재 상황을 일부 돌파해 나가거나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이연 수요가 더해지면서 약간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라도 있다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둘 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서비스 업계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서비스업이 60%죠. GDP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던 재난소득이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나 내렸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신용경색 위험에 선대응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매출이 줄어들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비스 업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재정정책을 통해서는 정부가 특정 업종에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난소득과 같이 가계소득을 보전해주며 추가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은 재정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비스 업계가 받고 있는 충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의 경우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이탈리아의 경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면 전통시장, 음식점, 유통업계 가릴 것 없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수업도 마찬가지고요. 버스, 택시, 특히 항공업계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매든 전월세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학원들이 더 많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고요. 문화,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요. 극장이나 공연장의 경우 개봉 연기는 기본이고 아예 극장 개봉을 포기하는 영화들도 나오고 있죠. 서비스 업계가 받고 있는 1차 충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도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1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수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버티기만 한다면 서비스 업계는 바로 정상화가 가능한 반면 제조업은 해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은 아직 내수 위주의 산업이고 제조업은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란 얘기죠. 대번에 이를 알 수 있는 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출 측면의 GDP를 토대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GDP 대비 무려 43%로 전형적인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중에서도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2%입니다. 단순화해서 정리하자면 내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비중이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수용이고 대외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은 제조업 주도의 상품 수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을 살펴보면 1위 중국, 2위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앙지고 미국은 본격적인 팬데믹에 진입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죠. 설사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고 가정을 해도 내수가 회복될 수는 있어도 수출 전망은 대단히 어둡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머니투데이의 기사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수출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는 게 우리나라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한다는 건데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선진국의 소비 자체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그 한복판에 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상점이나 공장 자체를 폐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생산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소비와 생산이 중단되면서 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충격이 발생하면서 실물 경기가 받는 충격만 해도 엄청날 텐데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 위기로 번져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품, 소재 등을 공급받아 제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만 공장을 폐쇄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해외 공장 어디 한두 군데 문 닫고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올 스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만 보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중국 부품의 제조 원가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중국 공장의 가동이 저조해지면서 당장 신형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그래서 분기 실적에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공중보건위기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밸류체인 위기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융기업들이 2차로 타격을 받으면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며 결과적으로는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7일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26일 양적 완화 정책을 공표하며 일단 금융시장을 안정시켰고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도 발빠르게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각종 추경 및 재난소득 등의 재정정책을 통해 제1선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성격을 띠었던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일반 자영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는 실물경기 전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다 보니 미국과 같은 좀 더 전폭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것은 이번 영상 내내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기가 받고 있는 1차적인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와 같은 금융 통화 정책만 나왔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5%나 내려서 사실상 제로금리가 되었고, 양적 완화 정책 또한 사상 처음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전 국민에게 개인당 $1200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을 통과하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단계 낮춰서 0.5% 인하하는 빅컷을 11년 만에 단행했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계속 빠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들은 이미 다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실물 경기가 받게 될 충격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에 따라 다가올 경기 침체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해외 코로나 사태의 충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해외 코로나 이슈가 국내 코로나 이슈 이상으로 한국 경제에는 중요하다는 점을 되짚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